2026년 3월 26일자 이스라엘 투데이 시작합니다. 지난 2월 28일 이스라엘과 미국의 합동 군사작전으로 이란을 공습하기 시작한 지 오늘로 26일째를 맞이하는데요. 이스라엘의 언론 매체인 채널 12와 또 공영방송 칸은 고위 당국자 말을 인용해서 아마도 내일 모레 이번 주 토요일이죠. 28일쯤 미국이 일방적으로 전투를 멈추고 휴전을 발표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직도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란이 날린 미사일이 날아오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또 이란의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완전히 와해되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 이란 국민도 원하지 않고 이스라엘 국민도 원하지 않는 너무도 성급하고 졸속된 휴전을 하게 될지 걱정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 상황 이유진 PD로부터 자세하게 전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지난 화요일날 방송 안 하고 오래간만에 하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동안 많이 기사가 쌓였죠. 네. 오늘도 그럼 기사 내용이 좀 많을 것 같아요. 네. 지난 3월 20일 날 이란이 인도양에 있는 섬 디에고 가르시아라는 섬이에요. 여기에 그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는데 그동안 이란은 이스라엘과 또 걸프 국가 여러 나라들을 향해서 미사일을 많이 발사했는데 이번에 디에고 가르시아 이 섬에 미사일을 쏜 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일단 원래 이란의 이 주력 미사일이 대부분 사거리 2,000km 정도 되는 중거리의 MRBM 그 미사일입니다. 그래서 타격 범위도 이스라엘이나 아니면 걸프 지역 요 정도 반경이었던 건데요. 근데 이번에는 사거리가 4,000km 정도 되는 인도양 그 한가운데 있는 디에고 가르시아까지 겨냥을 한 거죠. 근데 이게 사거리가 4,000km 정도가 되면 거의 이제 중장거리급 미사일, IRBM 이 정도거든요. 근데 사실 이번에 이란이 쏜 두 발의 미사일 모두 이 디에고 가르시아에 실질적으로 도달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한 발은 비행 도중에 고장으로 떨어졌고요. 그리고 나머지 한 발은 미군에 의해서 요격이 된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사거리가 늘어난 거는 사실이다 보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 가능성이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탄두 경량화, 그래서 단순히 이제 탄두를 가볍게 해서 사거리를 늘리는 그런 경우인데요. 이 경우에는 사거리는 늘어나지만 미사일 성능 자체를 이제 개량을 한 거는 아니기 때문에 위력은 약해집니다. 특히 이 2,000km짜리 그 사거리를 이제 4,000km까지 늘렸다라고 가정을 하면 파괴력은 거의 없는 수준이라고 보이는 거고요. 근데 이제 다른 하나는 북한과의 미사일 커넥션 가능성입니다. 실제로 북한이랑 러시아가 이란에게 이 기술이랑 정보 이런 걸 계속 제공해주고 있다라고 하는데 북한에게 만약에 이 전수받은 기술로 미사일을 실질적으로 개량을 하거나 그렇게 사거리를 늘려서 이번에 시험적으로 발사를 한 것 같기도 하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요. 만약에 이 경우라면 이거는 아예 이 IRBM 중장거리급 그 장거리 미사일급으로 개량을 해버린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또 위협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비행 도중 고장이 나서 중간에 떨어지거나 이런 사례를 봐서는 아직까지는 이란이 기술적으로는 완전히 안정화된 그런 단계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 북한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하고 그럴 때 그 발사 실험할 때 반드시 그 자리에 이란의 미사일 기술자들이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발사 실험이 성공하게 되면은 뭐 실패해도 그 시험 발사 실험 한 모든 데이터를 이란 기술자가 또 그대로 가지고 돌아갔기 때문에 충분히 북한과 이 기술 협력했다라는 게 설득력 있는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탄야후 총리가 유럽 여러 나라들한테 뭔가 경고를 했다고 해요. 그 뭐라고 경고를 했는지 지금은 그 유럽 국가들에서 아주 큰 이슈가 됐다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거는 사정거리 4,000km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겠죠? 네, 이번에 이제 네타냐후가 이란이 이제 유럽까지 타격할 수 있다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한 건데요. 실제로 디에고 가르시아까지 약 4,000km였으니까 이론적으로는 유럽도 사정권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맞긴 합니다. 하지만 이번 발사 자체가 한 발은 중간에 고장나고 한 발은 요격되고 이래서 결국 도달 자체가 입증된 거는 아니다 보니까 실제로 장거리 타격 능력이 입증이 됐다 이렇게 보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번 네타냐후 발언의 핵심은 이거는 이제 비단 이스라엘만의 문제가 아니다. 유럽도 곧 위험을 받을 수 있으니까 유럽도 적극적으로 나서라. 이런 식으로 이제 중동 걸프국들도 이번에 끌어왔듯이 유럽까지도 이번에 끌어오려는 그런 메시지로 보입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란이 이거 한 번 하고 끝날 일이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이 유럽 국가들도 사정거리 안에 있는 나라들 다 이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리고 지난 3월 21일 토요일에는 이스라엘의 남부 도시 디모나하고 아라드는 저도 여러 번 가본 데이기 때문에 이 도시를 잘 알고 있는데 여기에 이란이 쏜 그 탄도미사일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쪽으로 날아온 그 아라드하고 디모나로 날아오는 그 탄도미사일을 이스라엘 쪽에서 이 요격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실패해서 떨어져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쪽에도 희생이 많다고 이렇게 하는데 이란은 왜 이렇게 이스라엘의 남부 도시 디모나하고 아라드에다가 이렇게 미사일을 날려서 공격을 한 겁니까? 일단 디모나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의 이제 핵시설 시몬 페레스 네게브 원자력 연구센터가 있는 곳입니다. 이란이 이 나탄즈 시설의 공격을 받은 다음에 보복 공격으로 때린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아라드 같은 경우는 주거 지역입니다. 이번에 그 아라드에 있는 아파트가 직격을 맞아서 이제 많은 부상자가 나왔는데요. 이란은 군사 목표를 타격하려던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디모나랑 아라드의 그 거리를 보면은 거의 뭐 30km 정도 차이가 납니다. 차로도 한 30분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뭐 단순 오차로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각각 타겟팅한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은 왜 이란이 이 두 곳을 동시에 타격했냐라는 의문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일단 디모나는 방어가 굉장히 강한 지역입니다. 만약 여기만 이제 이란이 집중해서 미사일을 쏘게 된다면 요격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인근 주거 지역인 아라드를 동시에 타격을 해서 방공망을 분산시키고 대응을 어렵게 만든 거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결국 이제 이란이 같은 지역을 이번에 때린 게 아니라 실제로 의도를 가지고 나눠서 때린 그런 공격이다라는 것이죠. 이번에 이란이 그 이스라엘 남부 도시 디모나에 미사일을 날려서 이렇게 공격한 이유가 디모나에 이스라엘의 핵시설이 있기 때문에 공격한 것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동안 이스라엘은 뭐 국제사회를 향해서 우리가 핵을 갖고 있다 또는 갖고 있지 않다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또 국제사회는 분명히 이스라엘은 핵을 갖고 있을 것이다 라고 거의 확신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저의 질문 아니고 시청자들이 이렇게 가끔 저한테 카톡이나 메일이나 댓글을 통해서 궁금해하는 것이 분명히 이스라엘은 핵을 갖고 있을 것 같은데 이스라엘은 핵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국제사회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아무 소리 안 하면서 이란은 아직 핵을 완성하지는 않았거든요. 핵무기를 완성하지는 않았는데 핵무기를 만들기 위해서 계속 지금 개발해 가는 과정인데 왜 완성도 안 하고 개발하는 과정인데 굳이 미국이 이 이란의 핵을 문제 삼아서 공격을 했느냐 이런 식으로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이유진 PD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은 핵을 인정하지도 않고 뭐 부인하지도 않는 이른바 모호성 전략이라고 하는데요. 그 전략을 계속 유지를 해왔습니다. 이스라엘이 핵 개발을 시작한 시점이 이제 1960년대 그쯤인데 이제 프랑스의 도움으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핵 개발을 금지하는 이 핵 확산 금지 조약인 NPT가 시작되기 전에 이제 시작을 한 거였습니다. 이 NPT 같은 경우는 1970년에 발효된 조약인데요. 이전에 이제 70년대 이전에 시행을 한 핵 개발에 대해서는 그 제지 자체가 소급적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적용이.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은 그 NPT에 가입하지도 않았습니다. 가입국도 아니었고요. 즉 애초에 핵을 만들지 않겠다 이런 약속 자체를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 모호성 전략 같은 경우에는 1969년 미국과의 합의에서부터 시작이 된 건데요. 이스라엘이 핵을 만약에 공개를 하지 않는다면 미국도 이를 문제 삼지 않겠다. 이런 약속을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제 소련이 중동으로 영향력을 퍼뜨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미국도 이제 든든한 우방이 필요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암묵적으로 그렇게 진행을 해왔던 건데 그때부터 이스라엘이 이 모호성 전략을 쭉 이행을 하면서 약속을 계속 지켜왔던 거고요. 그래서 뭐 핵을 갖고 있다 이렇게 떠벌리거나 아니면 핵으로 위협을 하거나 그러지 않았던 것이죠. 근데 반면 이란은 좀 많이 다릅니다. 이란은 애초에 NPT 가입국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핵을 만들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상태라는 것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반을 했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핵 개발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상황이고 심지어 이전에 JCPOA 이란 핵 합의도 했었는데 그것도 위반한 전적이 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란은 그 핵을 가지고 이제 위협적인 무기로 사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나라라는 것이고 이제 자신들이 그런 나라라는 걸 지금까지
지금까지 그 언행으로 이렇게 직접 보여줘 왔다는 겁니다. 결국 핵심은 이제 법이나 이런 규칙들을 어겼냐, 그리고 실제 위협으로 인식이 되냐, 이건데 이 기준에서 봤을 때 이스라엘은 비교적 자유로운 위치에 있는 거고, 이 이란은 충분히 이제 제재 대상이 되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970년에 발효된 그 NPT 조약에 가입을 했느냐 안 했느냐. 미국은 그 전에 이미 핵을 개발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이제 NPT하고는 상관이 없고, 이란은 NPT 조약이 시작된 이후에 또 NPT에 가입돼 있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는 얘기는 이제 이해가 확 와닿네요. 역시 이준 PD가 정리를 잘해줬어요. 자, 근데 이란이 핵시설과는 전혀 관련 없는, 핵시설이 있는 디모나를 공격하는 건 그렇다 치더라도 디모나에서 와는 다른 도시예요. 아라드. 물론 이제 비슷한 곳에 있는 옆 동네인데, 아라드에도 이렇게 미사일을 쐈어요, 이번에. 그래서 좀 피해가 많이 일어났는데, 이걸 봐도 지금 그 이란은 이스라엘의 핵시설뿐만 아니라 민간인 동네까지도 그냥 아무데나 막 그냥 미친 듯이 쏘아대고 있는 것 같은데, 심지어는 예루살렘에 그 전 세계 무슬림들이 가장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이 이슬람의 성지, 사우디의 메카와 메디나 말고 예루살렘의 황금사원, 여기도 유대인들에게 그 굉장히 중요한 성지이긴 하지만 옛날에 유대 그 성전이 있었던 자리이기 때문에, 그 대신에 여기 또 이슬람 사원인 황금 사원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곳이거든요. 무슬림들이 성스럽게 여기는 곳이고, 근데 여기까지 지금 미사일 파편이 튀어가지고 이번에 막 난리가 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상황 자체가 이란이 이스라엘의 특정 군사시설에 국한하지 않고 민간 지역이든 어디든 이스라엘 전역에 무차별적으로 이렇게 공격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남부에서는 아까 말한 것처럼 디모나랑 아라드에 미사일이 떨어졌고요. 그리고 중부 리숀 레지온에서는 집속탄이 유치원 인근에도 낙하를 했습니다. 또 텔아비브에서도 미사일 파편으로 이번에 최소 6명이 부상을 했고, 예루살렘에서도 성전산, 이른바 황금사원 바로 인근까지 파편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군사시설뿐만 아니라 지금 이렇게 주거지역이나 성지, 여기까지 영향을 받으면서 민간 피해도 추가적으로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스라엘 보건부에 따르면 지금 작전 이후부터 지금까지 해서 총 4,000명이 넘는 부상자가 발생을 했고, 지금 하루 사이에도 계속 추가 피해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란이 물불 안 가리고 그냥 아무데나 장님마냥 막 쏘아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아무리 이스라엘의 전쟁이라도 가장 안전한 곳이 예루살렘이고, 특히 황금사원 안에는 절대로 이란 애들이 미사일을 못 쏘기 때문에 거기는 제일 안전하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 얘기도 틀린 거예요. 그 정도로 이란이 지금 마구 쏘아대고 있는데, 반면에 이스라엘은 이란을 공격할 때 정확하게 이렇게 목표를 정하고 쪽집게처럼 핀셋 공격을 좀 지금까지 계속 해오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이란의 목표물을 정확하게 찾는 데는 이스라엘의 정보력도 정보력이지만, 놀랍게도 이란 시민들의 제보가 그렇게 많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정밀 타격은 이제 자체 정보력과 그리고 이란 내부 제보까지 결합돼서 이제 완성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실제로 모사드가 IRGC 위치를 보내주면 공격하겠다, 이런 메시지들을 공개적으로 올렸고요. 그리고 이란의 핵심 시설 좌표가 공유되는 그런 정황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은 그 해당 좌표의 표적 사살을 하기 전에 그 인물에게 전화해서 사전 통보를 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그 IRGC 사령관들과 이번에 미사일 엔지니어 같은 이런 핵심 인물들이 표적 공격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지금 제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정보 당국에 따르면 이 IRGC 탄도미사일 부대원들 사이에서는 지금 공포 그리고 결근이 있고 사기 저하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합니다. 탈영병도 그렇게 많대요. 예. 그래서 지금 이번에 또 그 이란에서 최근에 제거된 고위 사령관들 또 누가 있습니까? 고위 인사들. 지금 최근 제거된 인물들을 보면 핵심 지휘 라인과 그리고 정보 라인이 집중적으로 타격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먼저 이란 정보부 핵심 사령관인 메흐디 라스타미 시마스탄이 제거가 됐습니다. 이 인물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서 유대인을 겨냥한 이 테러들을 조장해온 핵심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다른 인물은 바시지 민병대 정보부장인 이스마일 아마디인데요. 이 인물도 역시 이번에 테헤란 중심부 공습으로 제거가 됐는데, 바시지 조직의 테러 공격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그런 핵심 역할을 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이번 해당 공습으로 이제 바시지 민병대 고위지부 다른 여러 명도 함께 제거가 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이란에서도 이스라엘에 협력한 사람들을 찾아내서 물색해서 계속 체포하고 처형하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고 그래요. 네, 맞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정밀 타격이 이어지면서 지금 이란 내부에서는 이스라엘에게 정보를 제공한 이 정보 제공자나 이 협력자, 이런 자들이 이제 색출하고 강경 대응을 하는 것들이 지금 실제로 이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공개된 영상들을 보면 전쟁 상황을 촬영하거나 공유한 민간인들까지 테러리스트로 일하는 규정을 하고 체포하는 그런 모습들이 확인되고 있는데요. 특히 젊은 여성들이 단순히 영상을 게시했다 이런 이유만으로 자택에서 체포되는 그런 영상들도 올라왔고요. 이란 당국은 이런 행위를 이제 국가 안보 위협으로 간주하겠다라고 하면서 공개적으로 지금 경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어제 이란 사람하고 인터뷰를 했거든요. 그분은 한국에 있지만 이란하고 계속 친구들이나 친척들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소식을 주고 받는데 이란에서 반정부 시위하다가 다친 사람을 치료한 의사도 체포를 했대요. 하여튼 끔찍한 일들이 계속 이란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끔찍한 일뿐만 아니라 코미디 같은 일도 또 벌어지고 있어요. 현재 이란의 대통령이죠.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 대통령 하고 싶지 않다. 사표 내겠다. 이랬던 사람. 페제시키안. 네. 이 사람도 지금 현재 이란 정권을 계속 비난하고 있다고 그래요. 대통령이 자기 나라 정권을 비판한다는 거 정말 코미디 같은 얘기인데 뭐라고 비난을 했다는 거죠? 이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이번에 인터뷰에서 이란 혁명 이전이랑 그리고 지금 상황을 비교를 하면서 이란이 경제랑 인프라에서 지금 오히려 뒤처지고 있다 이런 점을 언급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과거에는 타국이 이 이란의 그 도로들을 부러워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뭐 전혀 아니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예전에는 월급을 받으면 그걸로 오토바이를 살 수가 있었대요. 근데 지금은 전문의가 돼도 이 오토바이를 하나 살려면 몇 달치 월급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상 이슬람 공화국 이후로 상황이 더 나빠졌다 이렇게 인정을 한 셈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IRGC와의 미묘한 긴장도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전쟁 이후에 그 경제 문제를 우려를 하면서 IRGC에 대해서 간접적인 비판을 한 정황이 있는데요.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IRGC에게 전쟁이 끝나면 경제는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문제를 제기를 했고 IRGC 측에서는 전쟁이 계속된다면 국민들은 이제 불만을 못 낼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페제시키안이 그러면 또 시위대를 죽이자는 거냐 그게 계획이냐 이렇게 강하게 반박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또 다른 사례로는 이제 페제시키안이 주변 국가 공격에 대해서 최근에 사과성 발언을 했었다가 IRGC가 바로 반발을 하면서 이렇게 군과 정치 지도부 사이 메시지가 엇갈리는 모습도 나타났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같은 국가 내에서 나오는 말인데 계속 다르다 보니까 지금 이제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헷갈리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어제 그 이란 분하고 인터뷰해서 했을 때 제가 들은 이야기 중에 또 깜짝 놀랐던 이야기가 이란 시민들이 국민들이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하늘에 전투기 날아가는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오히려 더 불안했다는 거예요. 이대로 전쟁이 끝나버리면 어떡하나. 그러니까 이란 국민들의 대부분이 이왕 시작된 전쟁 아주 그냥 끝장을 봐야 된다. 여기서 대충 얼버무리고 휴전하고 끝내버리면 이것도 저것도 안 되고 오히려 휴전이 되거나 전쟁이 끝나버리면 이 상태에서 이때부터 IRGC는 거의 이란 전 국민들을 전부 다 체포하고 처형시킬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두려움에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대통령까지 이렇게 자기 정권들을 비난할 정도이니 오죽할까 싶은데 지금 이란의 패배가 이렇게 분위기가 그쪽으로 기울어져 가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란에서 도망가는 탈출하는 그런 고위 관리자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다고 그래요. 네, 맞습니다. 최근 테헤란 메흐라바드 공항에서 수상한 여객기 여러 대가 잇따라 이륙을 하면서 의문이 제기가 됐는데요. 이란 정부 측에서는 비행 비행기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고위 관리들을 해외로 대피시키는 데 사용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특히 현재 이스라엘과 미국이 이란 영공을 강하게 이렇게 통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렇게 허가된 항공편은 군 관계자나 아니면 IRGC 탈용병과 관련됐을 수 있다 이런 해석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외신에서도 이란 정권 이 일부 인원들이 터키나 아르메니아, 파키스탄, 심지어 아프가니스탄 쪽으로 이동했다 이런 증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부지런히 탈출들 하는군요. 예, 살겠다라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나라를 버리고 도망가는 이런 그 아주
나쁜 인간들입니다. 이번 주도 역시 이스라엘과 미국의 합동 군사작전, 이란에 이번에는 드론 공장 또 탄도미사일 관련 시설들을 많이 공격했다고 그래요. 상황이 어떻습니까? 현재 이란의 무기 생산 능력 자체를 이제 끊는 방향으로 그런 공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먼저 드론 공장이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았고, 여기에 또 탄도미사일 조립시설, 즉 미사일을 실제로 만들어내는 이 핵심 생산 라인도 공격을 받았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드론과 항공기 부품에 들어가는 가스터빈 엔진 생산 공장까지도 타격했다는 점인데요. 이건 이제 단순 무기 하나가 아니라 앞으로 생산될 무기까지 영향을 주는 그런 부분이죠. 그리고 지하 시설도 계속 공격하고 있는데요. 이란이 미사일과 드론, 탄약을 숨겨놓는 이 지하 터널까지 지금 공격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도 제가 질문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이스라엘과 미국이 이란을 향해서 그렇게 뭐 미사일 발사대도 공격 파괴시키고 그러고 있는데 그런데도 여전히 또 이란에서 이렇게 미사일들이 날아오고 있어요. 도대체 이란에서 어디서 이렇게 미사일들이 날아오는 거고 이거 박살낼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까? 지금 일단 계속 미사일이 날아오는 이유는 단순히 뭐 발사대를 못 잡아서는 당연히 아니고요. 애초에 이란이 만든 지하 시설 구조 자체가 공습으로는 완전히 무너뜨리기 어려운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란은 화강암으로 된 산을 깎아서 그 지하에 미사일 시설을 만들었는데요. 이게 화강암이다 보니까 일반 지형과 달리 굉장히 단단해서 부수기가 어렵습니다. 이 지하 시설의 깊이도 또 큰 걸림돌인데요. 약 500m 수준까지 밑으로 들어갑니다. 이거는 이제 현재 가장 강력한 미국의 벙커버스터 GBU-57도 이 화강암 같은 안반 기준으로는 한 번에 약 8m 정도밖에 관통하지 못합니다. 즉 외부적인 공습으로는 파괴하기가 사실상 매우 어려운 그런 구조라는 것이죠. 그래서 겉에 있는 뭐 출구나 시설 이런 것들은 계속 파괴되기는 하는데 지하 내부 시스템은 그대로 살아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지금. 그래서 게다가 이제 출구도 여러 개를 만들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한쪽을 막는다고 해도 이 이동식 발사대를 가지고 위치를 계속 바꿔가면서 그 다른 출구에서 또 미사일을 발사하고 그리고 지하 시설은 또 살아있으니까 미사일은 계속해서 생산이 되고 이런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문제는 이제 미사일이 아니라 인프라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 결국 지금 발사대 몇 개 부순다고 끝나는 수준이 아니라 이제 산속에 숨겨진 이 지하 네트워크 전체를 이제 무력화해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여러 가지 제시되는 방법들이 실제로 있기는 합니다. 뭐 출구를 봉쇄하거나 내부를 고립하거나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이것도조차도 이제 뭐 확실하게 완전히 제거된다 이런 건 아니고 그렇다 보니까 레짐 체인지 그리고 지상군 투입까지 이루어져야 완전히 이제 끝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아, 정말 하마스 같은 놈들한테 징글징글하네요. 자, 지금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이런 와중에서 의미 있는 협상이 진행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근데 이란에서는 아니다 가짜뉴스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얘기하는데 누구 말이 맞는 거고 왜 이렇게 이란은 협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아니다 그런 일 없다 가짜뉴스다 이렇게 부인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란이 뭘 감추고 있는 겁니까? 근데 지금 실제로 외신을 봐도 터키랑 파키스탄, 이집트가 미국이랑 이란 사이에서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 정황이 확인이 됐습니다. 반면 이란 쪽에서는 계속 내부 분열을 유도하려는 심리전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이란 외무부에서도 미국이 에너지 가격을 낮추고 군사적 시간을 벌기 위한 발언이다. 이렇게 반박을 했고요. 근데 사실 지금 이란 정권의 실세인 IRGC 같은 경우는 미국과 협상을 할 마음이 없습니다. 미국이 제시하는 그 핵 협상에 응할 생각도 없고요. 그리고 미국과 이제 이란이 협상을 하고 있다. 혹은 미국의 이 조건에 이란이 응했다. 이런 말들은 뭐 이 IRGC 자신들의 이미지 타격이 생길 수도 있는데요. 근데 지금 이미 IRGC 그 이란 내부에서도 말이 안 맞고 또 생각도 안 맞고 이러다 보니까 이 대외적으로 말이 엇갈리고 헷갈리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근데 지금 트럼프는 이번 협상 이야기로 인해서 이제 여러 가지 효과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란과 협상이 진행 중이다. 이 말 한마디로 일시적으로 국제적 긴장도도 낮춰지고 그리고 국제 유가도 하락하는 그런 모습도 실제로 관측이 됐고요. 그러면서 국제 에너지 시장의 긴장도를 완화하는 그런 효과가 있었죠. 애초에 이제 트럼프가 그걸 기대하고 이야기한 부분도 있었고요. 아마도 지금 미국 측이 이란의 국회의장인 갈리바프라는 인물하고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가 본데 모함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도대체 어떤 인물인지 대화를 할 만한 상대인지 그게 궁금하네요.
일단 이 갈리바프를 단순한 국회의장이나 아니면 협상 파트너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제 갈리바프는 강경파, 이 권력 엘리트 쪽인데요. IRGC 출신이고 그리고 경찰청장 그리고 테헤란 시장까지 거친 인물로 체제 핵심에서 오랫동안 활동을 해왔습니다. 1999년에 이 테헤란 대학교 시위 당시에는 학생들의 손발을 묶고 건물에서 던져버리는 등 이런 강경 진압에도 앞장섰던 그런 인물이기도 하죠. 근데 최근에 이제 트럼프가 갈리바프를 협력자다 이렇게 칭하기도 했고, 그리고 갈리바프가 IRGC를 비판한 그런 정황도 나오면서 어쩌면 갈리바프가 회유가 가능한 인물이고 대화가 가능한 인물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는데요. 하지만 갈리바프는 여전히 미국에게 죽음을 이런 강경한 메시지를 공개적으로 지금 내보내고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사실 대화가 잘 이루어질 만한 상대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 도널드 트럼프의 이란과의 협상 관련 이 발언이 이란 내부의 혼란과 또 분열을 일으키게 하는 또 하나의 전략이 아닐까 싶기도 해요. 실제로 IRGC와 연계된 이 타스님 통신은 미국과 회담이 있었다 이 주장 자체가 내부 분열을 유도하려는 음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특히 이번에 트럼프가 갈리바프를 협력자로 이렇게 언급을 한 것 자체가 내부 분열을 노린 메시지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란 내부 누군가가 이제 미국과 연결된 것처럼 보인다라고 하면 그럼 바로 그 인물에 대해서 이제 의심이 생기게 되는 거죠. 특히 갈리바프는 IRGC와도 지금 미묘한 그런 경쟁 관계에 있는 인물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지목이 되다 보면 이란 내부 갈등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분석가들과 전직 미국 관리들에 따르면 미국과 이란 관리들 간의 접촉에 대한 이 모호한 보도에 대해서 시장을 안정시키고 국제 여론을 형성하고 이미 편집층에 휩싸인 이 이란 내부의 불확실성을 심화시키려는 전술적 노력이 일환일 수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런 어쨌든 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기를 원래는 48시간 내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풀지 않으면 이란의 발전소 시설을 모두 초토화시키겠다. 처음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다가 지금 이란과 협상 중이니까 이란의 발전소와 에너지 시설에 대한 공격을 앞으로 5일간 유예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는 지금 이란하고 굉장히 대화가 협상이 긍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런 사인으로 읽어도 되는 겁니까? 사실 이번 5일 유예는 협상 진전이라기보다는 전략적으로 설계된 메시지에 더 가깝습니다. 실제로 해당 발언으로 국제적 유가가 떨어지고 긴장도 완화되고 이제 시장 안정 효과도 바로 나타났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시간 벌기입니다. 트럼프가 제시한 이 5일 뒤의 시한이라는 게 지금 수천 명의 미 해병대가 중동에 도착하는 시점과 맞물립니다. 실제로 공습 중단이라는 그 메시지도 그 에너지 시설에만 국한이 됐을 뿐 군사작전 자체는 지금 계속 진행 중이고요. 이건 협상이 잘 돼서 멈췄다라기보다는 이란 내부의 분열을 유도하고 그리고 국제 긴장 완화 그리고 그 미국의 군사 준비 시간을 확보하는 것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노린 전형적인 이제 인지전 전략적 시간 벌기로 보는 게 더 맞습니다. 앞서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이란 국민들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전투기 지나가는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불안하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란 국민들도 그렇고 지금 이스라엘 국민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대로 전쟁이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게 양쪽 국민들의 입장이고 또 저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해집어 놓고 뒷수습 깔끔하게 안 하고 그냥 여기서 휴전한다 끝내버린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유진 PD가 보기에 어떻습니까? 조만간 전쟁이 끝날 것 같습니까? 아니면 당분간은 계속 공습이 이루어질 것 같다. 어느 쪽으로 이렇게 보시고 계십니까? 지금 보면 일단 겉으로는 협상 이야기가 긍정적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긴 한데 실제 군사 움직임을 보면은 오히려 그 반대라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최근에도 이 IRGC 사령부, 방공망, 미사일 생산 시설 등 핵심 목표 타격을 계속해서 확대를 하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82 공수사단과 9.11 해병대, 특수부대까지 투입을 해서 기존 중동에 주둔하는 이제 미군 약 5만 명 규모가 있었는데 여기에 더해서 약 8천 명의 대규모 추가 전력을 이제 투입을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 병력들이 들어오는 시점이 이제 트럼프가 제시한 시한, 아까 말했다시피 그 시점이랑 맞물려 있고요. 이거는 협상 마무리 단계라기보다는 필요하면 바로 다음 단계, 지상전을 포함한 그런 다음 단계로 갈 그런 준비에 더 가깝지 않나 싶습니다. 혹시 남들이 제 얘기 들으면은 저는 전쟁을 저렇게 좋아하나 왜 저렇게 파괴주의일까라고 오해할 수 있지만 말도 달릴 때 끝까지 달려서 이 목표에 그 꼬리를 해야지 가다가
잠시 쉬었다 가자 그러고 말에서 내리고 다시 또 말 보고 일어나서 다시 뛰자 그러면 그건 못 가요. 그러니까 아예 이참에 이거 확실하게 마무리를 져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우리 이유진 PD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나마 좀 마음이 좀 놓이네요.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와중에 이란이 러시아하고 카스피해를 통해서 불법 무기를 밀거래하고 있다. 그리고 이거를 결국은 이스라엘이 또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 카스피해에 있는 이란의 해군 기지를 지금 폭격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이제 그동안 이란이랑 러시아가 이 카스피해를 통해서 드론이랑 탄약, 그리고 각종 군수물자를 운송해 왔었습니다. 이 경로는 특히 이란의 샬드 드론을 수송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 왔었는데요. 러시아는 이 드론을 이용해서 우크라이나 도시들을 폭격했었고, 그리고 테헤란 같은 경우는 페르시아만 전역의 공항과 에너지 시설, 미군 기지들을 공격하는 데 사용을 했었죠. 이번에 이스라엘이 그 군수 루트 핵심 항구인 카스피해 연안의 반다르 안잘리 항구를 타격을 하면서 이 러시아와 연결된 보급망 자체를 끊으려는 그런 시도를 한 것입니다. 사실 최근 몇 년간의 이 미국 정부가 이란이랑 러시아에게 제재를 거기서 하지 말아라 이렇게 제재를 했었는데, 근데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오히려 반다르 안잘리 그 항구의 진한 물동량이 오히려 3배를 더 증가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에 이스라엘 관계자가 이번 공격의 가장 중요한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란과 러시아의 무기 밀수를 차단하는 동시에 카스피해에서 이란의 방어 취약성을 드러내는 데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카스피해는 사실상 내륙 호수인데요. 외부 해군, 즉 미국이나 이 나토의 진입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공격을 안 받는 공간이라는 이런 암묵적인 그런 전제가 깔려 있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이란도 이곳에 제대로 된 방어 시스템이 없었고요. 근데 이번에 이스라엘이 여기를 때리면서 너희가 안전지대라고 생각한 곳 전혀 안전하지 않다 이렇게 메시지를 던진 것이죠. 또한 이스라엘이 더 깊숙한 지역까지 타격할 수 있다라는 그런 능력을 이번에 과시하면서 무기뿐만 아니라 식량을 포함한 주요 공급망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려는 그런 의도 또한 지금 담긴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하지만 이번에 이스라엘의 공격이 러시아를 직접 겨냥한 공격은 아니고요. 확장된 목표 타격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전쟁에서 이란으로부터 가장 큰 피해를 본 나라들이 걸프 국가들, 특히 아랍에미리트, 사우디 그리고 카타르 같은 나라들, 이런 걸프 국가 나라들이 이란을 향해서 이제 더 이상 우리도 못 참겠다. 그러면서 이번 전쟁에 우리도 끼어들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 팔을 걷어붙이고 지금 이 전쟁터 속으로 한 걸음 더 바짝 지금 다가서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해요. 어떤 식으로 이 세 나라가 전쟁에 참전하겠다라는 건지요? 지금 이제 걸프 국가들이 전면 참전까지는 아니겠지만 단계적으로 이 전쟁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미군과 이스라엘 작전이 협조하는 그 수준이 확실히 올라갔는데요.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미군이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자국 공군 기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방식인데 두바이에 있는 이란 관련 시설이랑 네트워크들을 차단을 하면서 금융과 그리고 물류 쪽에서 압박을 시작했습니다. 즉 미사일을 직접 쏘는 건 아니지만 이런 돈줄 그리고 보급망 이런 걸 끊는 방식으로 개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흐름은 이란이 이번에 에너지 시설과 그 걸프국에 있는 그런 해상 운송로들을 건드리게 되면서 이 걸프국들도 더 이상 중립을 유지하기 어려워졌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지금 단계는 군사적으로는 기지를 제공하고 그리고 작전을 지원하는 정도,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이란 네트워크를 차단하는 이렇게 이제 준참전 상태에 가까워지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예. 오래간만에 방송을 해서 그런지 기사량이 굉장히 많아요. 혼자서 40분을 했어요. 이렇게 몰아서 하지 말고 앞으로 매일 할까요? 어쨌든 수고하셨습니다. 예, 잠시 후에 2부에서 뵙겠습니다. 혈과 육이 아니요 우리 싸움 뭐래요? 이것이 본래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 시대가 마릴로 가면서 이게 에레미야니까 그때 당시에는 파수꾼이라는 뜻인데 이게 어의가 변화가 되면서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들이 볼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들에게 정치적으로 해결이 안 돼요. 이스라엘 정치만 뭐 머리가 아파.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재정 초기에 수백 회의 미사일 드론 공격에서 죽은 이 평균 30회. 내노라가 방 안에 7, 8개 전도해가지고 예수 믿게 하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하자. 이란 놓고 트럼프는 왜 저러는 거야? 지겹다 지겹다. 네. 브레드 아카데미 4월 13일부터 12주 동안 매주 월요일마다 10명의 명강사분들이죠. 이분들이 지금 이 시대를 분별해야 된다. 마지막 때를 대비하라. 이런 메시지를 가지고 지금 이 시기에 우리가 꼭 들어야 할 중요한 메시지들을 강의합니다. 여러분들 아카데미 빨리 신청해 주십시오. 지금도 거의 다 찼는데 여러분들 듣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시간이 별로 없어요. 빨리 등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강의를 하죠. 저도 강의를 하는데 이번에 아카데미 맨 마지막 주에는 제가 그 5번째 다큐멘터리 영화를 지금 편집 중이에요. 만들고 있는 중인데 아주 작품입니다. 아주 저도 편집하면서 흥분하고 있는데 제목이 더 사인 징조 이런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꼭 알아야 될 하나님의 마지막 때를 알리는 그 사인, 징조 어떤 것들인지 여러분들 그 영화를 이번 아카데미에서 첫 번째로 그러니까 막 아카데미 12주 차에 처음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꼭 등록하셔서 같이 영화 보고 또 여러분들이 지적해 주시면 또 수정하고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강의하고 우리 또 조현영 기자님도 강의를 해요. 그죠? 예,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진작부터 와서 앉아 있는데 자꾸 딴소리 하는 것 같아서 조금 그러셨죠? 아니요. 그래요. 훌륭합니다. 역시 훌륭한 우리 매덩 조현영 기자와 함께 뉴스의 한 걸음으로 더 깊게 들어가서 자세히 분석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분석 이슈 뭔지 볼까요? 네, 미국의 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대화를 위해서 이란 발전소 공격을 5일간 미뤘다고 했어요. 그러다가 또 지난 24일에는 아니다, 한 달간 휴전을 하자.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측에서 이란 쪽에다가 그 휴전 협상 조건으로 15개 요구사항을 협의하는 방안을 이란 측에다 전달했다고 해요. 15개 요구사항 어떤 것들이었습니까? 그 15개 조항을 한 4가지 쟁점으로 이렇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핵 프로그램 이제 제한이라고 했는데 사실상 포기죠. 농축 활동 전면 금지, IAEA 반출, 그 다음에 기존 우라늄 반출 금지, 그 다음에 나탄즈, 이스파한, 포로도 시설 파괴, 해체, 무제한 사찰 허용, 부재료 원전 민수용만 해라 이거죠. 민간용만 하고 그게 한 3분의 2예요. 그게 전부 다. 포인트 2에서 7, 그 다음에 14조항이 관련된 거고. 그 다음에 또 대리세력 포기, 호르무즈 항해 자유 보장, 탄도미사일 방어적 목적만 활용해라 라고 하고 이걸 대가로 제재 완화를 점진적으로 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사실상 이거 받으면 이란 이거 받고 죽으라 소리입니다. ILC는. 그래서 어떻게 뭐 협상이 잘 되는지는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미국과 이란은 물밑에서 부지런히 지금 협상, 대화가 오고 가는 것 같은데 이란 쪽에서는 지금 접촉 자체를 완전히 부인하고 또 가짜뉴스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미국은 하고 있다고 했다고 하고 또 이란은 아니라고 하고 도대체 이란은 왜 이러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란 정권이 협상 여부를 둘러싸고 이제 막 상반된 신호를 다 보내요. 그 고위직들이. 그래서 외무장관은 뭐 전면 부인했고, 그러니까 말장난을 해요. 이건 협상이 아니라 메시지 전달이다, 메모지 전달이다라는 식으로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국회의장이라는 사람은 가짜뉴스라 하고 또 미국 국채를 매입하는 금융기관은 이번 전쟁을 펀딩하는 군사시설로 보고 공격하겠다라고 또 으름장을 놔요. 그러니까 막 그다음에 또 IRGC는 또 자기 정신 승리하면서 우리가 완전한 승리를 주창하고 IRGC 합동참모본부의 중앙사령부 대변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트럼프 당신은 해고야라고 조롱까지 해요. 그러니까 난장판이에요 이게 지금 각자 다른 메시지인데 이거 왜 이러냐? 그러니까 이게 오디언스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란 내부 국민을 향해서 체제가 건재하다는 걸 신호를 좀 보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란 국민이 또 고개 들고 이제 또 나와서 시위를 하려는데 아직 우리 건재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메시지고
그다음에 각 부처가 있지 않습니까? 다 동요하고 있기 때문에 IRGC 단속용, 뭐 사법부 단속용 이게 메시지가 막 산발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다 충돌되지만 그런 효과성이 있고요. 근데 재밌는 거는 확실한 건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건 같아요. 아까 이우진 PD가 얘기했듯이 어떻게 뭐 제3국 쪽지 전달이든 간에 협상은 진행 중이다. 근데 그걸 어떻게 하냐면 현지 미국 측 지금 협상 담당자가 이제 위트코프랑 이제 쿠시너 사위인데 이란 측이 별로 안 좋아해요. 이 두 사람 협상 담당자를. 그래서 위트코프는 부동산 거래업자라서 약간 좀 냉정하다. 뭐 모든 걸 거래 관점으로 접근하는 거에 대해서 좀 마음에 안 든다는 거고, 쿠시너는 조금 친이스라엘 성향이 강하다.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 협정이 어때 뭐 하여튼 명목상 설계자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친이스라엘 성향이라 좀 부담스럽다라고 이제 백채널 통해서 얘기가 들어왔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럼 너네가 원하는 협상 단자 누구냐? 그래서 제이디 벤스 대통령을 요구한 거예요. 부통령을 요구한 거죠. 그 왜 그러냐? 이란 측에서 보기에는 제이디 벤스는 약간 고립주의 성향의 전쟁을 장기화시키지 않고 승리 선언하고 빨리 떠나자. 라는 그런 기조에 기반해서 이 사람이랑 하면 우리가 협상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이란 측의 오판이죠. 제이디 벤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침대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뭐 터커 카우스는 믿고 이게 까불면 이제 혼나는 거예요. 이거 오판하고 있다는 게 여기서 또 드러나고 있습니다. 서로 입맛에 맞게 할 수는 없겠지만은 어쨌든 지금 그 미국 측은 이란의 그 대화 상대로 국회의장 출신인 국회의장이죠. 갈리바프를 선택을 했어요. 미국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 국회의장 갈리바프를 선택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미국의 그 중도 좌우 매체인 그 폴리티코에서 이제 분석 기사가 나왔어요. 이제 미국 고위 당국자들은 전후 파트너로 이란 국회의장을 지금 검토 중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른바 베네수엘라 모델을 아직도 지금 고수하는 걸로 보여요. 트럼프 행정부는. 그러니까 당국자들은 갈리바프를 핫 옵션으로 보고 있고, 내부적으로는 빠른 시험을 거쳐서 이 사람을 한번 우리가 테스팅을 해봐야겠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거에 또 반대 단면은 이제 뭐냐면 실패 후보는 즉각적으로 제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지난 주말부터 시작한 48시간 통첩, 5일간 공수뷰에 그다음에 1월 휴전 후 집중협의, 이 과정 전체는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설계한 이란의 로드리스를 찾아라, 대체 협상 담당자를 찾아라는 서바이벌 오디션 게임이라고 현지에서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인자이즈를 제거했으니까 넌 아웃, 새로운 후보와, 그게 이제 국회의장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앞서 이제 이우진 PD가 설명했지만은 이 국회의장도 리스크가 좀 많아요. 그러니까 좀 골수 IRGC 출신이고요. 근데 마두로처럼 또 배신을 때릴 수 있어요. 마두로 역시 미국이 세운 꼭두각시인데 뒤통수 쳤죠. 그래서 이번에 또 바꾼 겁니다. 그런 것처럼 얘도 배신 때릴 가능성이 있어라는 그 리스크는 상존하지만, 일단 1차 컷오프가 언제냐? 요번 토요일 28일입니다. 그러니까 5일 그게 끝나기 때문에 그때까지 지켜보고 마음에 안 들면 날리고, 잘하면 또 연장하고 뭐 이런 식으로 서바이벌 오디션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 오디션을 보고 있다고요? 그렇죠. 약간 이런 분위기예요. 그 폴리티코 분석에 따르면. 그래서 지금 국회의장은 지금 뭐 강성발언할 때가 아니라 진짜 이거 기고한 운명이에요. 한편으로는 미국의 협상 파트너이자 한편으로는 군사적 표적이에요. 이 둘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 국회의장을 칼날 위에 세워놓고 지금 가늠하는 거예요. 얘랑 대화를 할까 말까. 엄청나게 무서운, 살떨리는 지금 장관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미국 쪽에서는 이스라엘 쪽에서 그랬나요? 갈리바프를 일단은 그 공격 그 타겟에서 잠시 제외하겠다라고 그렇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잠시. 그렇죠. 협상하러 가야 되니까. 외무장관이랑 같이. 근데 협상 잘 안 되면 그다음부터 이제 바로 이제 그렇죠. 들어가는 거죠, 작업이. 자, 그런가 하면 이란은 최근에 이스라엘 공습으로 사망한 라리자니 후임으로 IRGC 출신의 강경파 인사를 임명했다 그래요. 예, 이제 졸가드라고 IRGC 그 부사령관 출신인데요. 이게 라니자니 최고 국가안보위 의장 자리에 후임자로 이 사람을 낙점을 한 겁니다. 이게 최근에 나오는데, 이 최고 국가안보위가 어떤 자리냐면 핵정책을 관련하고요, 호르무즈 전략을 짜고 지역 내 그 중동 내 대리 세력을 운영하는 핵심 요충 자리인데, 총괄하는 자리인데, 지금 사실상 뭐 후계자라고 하는 차남이 병가 중이죠. 다리 잘리고 뭐 지금 약간 뇌사 상태라는 소문이 있는데 병가 중이니까, 사실상 요번에 새로 임명된 졸가드르,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IRGC의 지금 현재 실권 1위예요. 서열 권력설 1위예요. 최고 국가안보위 의장인데,
이 사람의 이력도 보니까 참 화려해요. 살벌하죠. 그러니까 그는 이란 이라크 전쟁 당시에 IRGC에 임관을 했어요. 초급 장교로 해가지고 97년에서 2005년까지 이제 부사령관을 역할을 했고 2021년에는 이제 헌법 주요 정부기관을 이제 그 정책 조율을 하는 국정조정위원회 사무총장으로 재임을 했단 말이에요. 이 자리는 아무나 가는 게 아니라 정치력도 있어야 되지만 IRGC를 꽉 쥐고 있고 신정체에 다 아울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진 사람인데 이게 바로 이른바 하메니의 최측근이라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라이자니의 후계자인 그 최고 국가안보위 의장 사무총장 서기로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좀 심각하게 보여집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이란의 그 최고 국가안보회의 의장 라리자니 이미 사망을 했는데 이 라리자니는 비교적 그래도 온건파라고 알려져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 졸가드르 강경파, 온건파에서 강경파로 바꾸면서 이 후임을 강경파로 선택한 이유는 뭡니까? 그러니까 사망한 전임 라리자니 의장 같은 경우는 IRGC 조직 안팎에서 신망이 높은 이제 정치적 거물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실제 상황입니다. 미국하고 협상안을 딱 타결하고 들고 와서 IRGC 내부 강경파를 설득해서 관철시킬 수 있는 그 제도적 정치적 무게를 지닌 그 거물 인사인데 이 사람을 제거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 사람보다 더 능력이 출중한 사람을 이 자리에 앉혀야 되는데 웬걸 완전 골수 또라이, 그들 표현은 이제 골수 또라이 IRGC가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미국과 협상, 이건 무슨 얘기냐? 대외적으로는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미국과 협상은 없다라는 메시지를 강력하게 발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그럼 IRGC 상태는 어떤가? 이제 여러 해석들이 있어요. IRGC가 지금 앞서 이우진 PD가 얘기한 것처럼 분열상인 건 맞습니다. 분열상은 맞는데 그럼 어떠한 형태의 분열상이냐? 혹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협상파가 있고 밑에서 협상하는 협상파가 있고 미국이랑 그다음에 결사항전파가 있고 이 두 세력이 뭐 강혼하면서 대립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런 대립구도보다는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오랫동안 관찰해 본 거야. 그것보다는 IRGC 중심 코어 세력이 있고 중심 세력이 있고 그 주변부 외곽 세력이 있는 거예요. 지금 코어 세력이 드러나지 않는 사람들인데 이 고위직들을 올려가지고 시간 끌기 전략을 지금 시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요번에 새로 그 폴리티코에서 지정한 국회의장이 트럼프 대통령이랑 파트너가 잘 안 맞아 호흡이. 그럼 그 사람 제거하고 또 다른 명망과를 또 세우는 거예요. 그 코어 중심부에서. 그러면서 시간 벌기 전략, 시간 지연 전술을 쓰고 있는 겁니다. 이걸 왜 하냐면 시간축 게임을 벌이는 거예요. 이란은. 어차피 트럼프도 중간 선거 있고 길어야 3년이야. 근데 우리는 고난의 행군을 20년 정도 버틴 IRGC 최정예 사령부야. 뭐 이런 조금 한쪽 방향으로 머리가 왜곡수적인 좀 성향이 있어요. 이게 신정체제라서. 그런 전략을 시전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오바마 행정부하고 바이든 행정부를 압도를 했죠. 이 시간축 전쟁에서. 그래서 그 추구 전략으로 끝까지 버틴다. 중심부를 세워놓고 여기서 이제 총알바지로 이런 고위직들을 올리고 협상에서 안 되면 이 사람 또 제거되고 그러면서 시간을 한 3년, 4년, 5년 버틴다는 거죠. 왜? 정권은 언젠가 바뀐다라는 그런 희망하에서. 그런 이제 사인을 지금 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라리자니 비교적 온건파였던 사람이 이번에 강경파로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이슬람 혁명 수비대 그 IRGC가 우리 조 기자님이 계속 얘기해왔던 31개의 모자이크 시스템으로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라리자니 후임으로 아무리 강경파가 왔다 하더라도 뭐 큰 별로 영향 이 IRGC 전략이나 이런 거에 대한 변화가 없을 것이다.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라리자니 후임 인사가 상징하는 것은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대외적인 메시지. 우리는 협상 안 해. 끝까지 가. 저항이 우리의 그 미션이야라고 얘기하지만 실제 작전에서는 영향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른바 그 모자이크 31개 지방사령부로 쪼개지는 그 모자이크 독트린에 따르면 지금 호르무즈간 사령부에서 지금 호르무즈 해협을 지금 통제하고 있어요. 테란의 명령을 안 받고 그냥 독자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모자이크 독트린의 핵심이 뭐냐면 지도자를 선택상으로 만드는 구조예요. 지도자가 누군지 상관없어. 우리는 미션 받고 그냥 우리 끝까지 그거 하는 거야. 미션을 수행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고 지금 최고 지도자 뭐 모스타파 국가안보회의 석이 다 피살렸는데도 여전히 호르무즈는 봉쇄되고 있고 위안화로 결제해서 통과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졸가드니의 임명은 정권의 선택지를 지금 보여주는 하나의 단면적인 사건인데 협상도 타협도 아닌 저항과 지속이다라는 것이고 지금 현재
이른바 그 이 부사령관이 어떻게 보면 이런 그 모자이크 독트린의 설계자가 이제 공식 감독 자리에 왔는데 이미 감독 없어도 IRGC 월머신 그 다음에 이 모자이크 독트린은 그대로 작동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명은 그냥 정치적 신호일 뿐 현실 작전은 모자이크 독트린이라는 게 이번 인사나 이런 조치를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의 단면이죠. 그러니까 신호는 강경파를 선택했다. 하지만 현실은 누구를 선택했든 상관없다. 호르무즈는 계속 봉쇄가 된다라는 게 지금 이 인사와 파생되는 현장의 이제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란의 그 하메네이가 사망한 날 그때부터 이제 그의 아들 모스타바도 지금 얼굴을 드러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뭐 일각에서는 뭐 의식불명 상태다 또 사망했다 또는 뭐 여러 가지 설들이 있어요. 어쨌든 뭐 살았는지 죽었는지 잘 모르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전쟁이 끝난 이후에 이란의 차기 전후, 그러니까 전쟁이 끝난 후에 차기 지도자, 이것도 아직 정해지지 않고 누구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굳이 이란 공습을 5일간 유예하고 대화를 나서겠다라고 하는 이유, 이게 진짜 전쟁을 중단하려고 그러는 건지 아니면은 뭐 한간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 해병대가 도착할 때까지 시간을 벌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술수를 쓰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것도 맞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전술적 행위로 옵션으로 해병대 도착 그것도 하나의 그 레어로 포함이 됩니다. 근데 그것보다 여러 가지 지금 다양한 변수들이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즉 재밌는 게 뭐냐면 공격 일시 유예 기간 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뭘 했냐면 미국의 그 에너지 압도 정책을 관철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갑자기 왜 전쟁 중에 에너지 압도 정책? 이게 뭐냐면 트럼프는 지금 EU에다가 그 기간 중에 시간 끌지 말고 유럽 EU에 7,500억 달러 규모의 EU 무역 협정을 오늘 26일, 그러니까 이번 목요일이죠. 까지 비준할 것을 요구했어요. 근데 지금 EU가 이 무역 협정을 비준을 미루고 있었습니다. 수개월째. 근데 이거를 지금 압박하고 나온 거예요. 이번 기간 중에. 그 왜 그러냐? 이 7,500억 달러 규모의 무역 협정의 핵심 안건은 뭐냐면 바로 미국산 LNG 수입권이에요. 이거 빨리 사인해서 미국산 에너지 사가라는 겁니다. 왜? 지금 EU는 호르무즈 봉쇄됐죠. 러우 전쟁으로 또 그 천연가스 수급이 원활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참에 미국 걸 사라 하면서 지금 사실상 미국 셀지 정책을 펼리는 거예요. 우리 천연가스 사라는 그 에너지 다미넌스 전략을 지금 펼치고 있는데 최근 이 타임라인으로 한번 보면요. 지난 주말부터 시작해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토요일 밤 소셜미디어에 48시간 최후 통첩을 알립니다. 그 왜 그러냐면 이제 이란이 그 디모나 핵시설을 공격하면서 여기에 이제 극대노한 거죠. 그래가지고 너네 다 없애버릴 거야 하면서 이제 그 에너지시설 파괴한다고 이제 최후 통첩을 48시간 했는데 그때 무슨 일이 했냐. 유가 그 선물 시장이 폭등을 합니다. 유럽을 이제 극도의 공포를 부르는 거죠. 유가가 더 뛰면 유럽은 이제 에너지 때문에 이제 뭐 5부제, 3부제가 아니라 이제 이건 고갈리 상태예요. 공포를 불어들여서 LNG 협정을 신속하게 서명하는 걸 압박하고 있어요. 조인하는 거를. 그러니까 최후 통첩 직후 브렌트유는 113달러였고요. 웨스텍사스 중진류가 100달러를 돌파하고 있고 이 뉴스 48시간 지나면 월요일 날 어떻게 되냐? 150에서 200달러까지 올라가는 거야. 그러면 이제 완전 유럽은 이제 끝장나는 거예요. 사실 경제가 이제. 그래서 그거를 공포로 몰아넣고 빨리 서명, 그 LNG 협상에 서명해라 라는 압박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월요일 날 돼서 트럼프가 트럼프 지금 이란과 아주 건설적인 대화를 하고 있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난 월화수 같은 경우 이란과 생산력 대화에 대한 진위 논쟁이 지금 펼쳐지고 있었단 말입니다. 이때부터 이제 5일간 유예를 했어요. 그러면서 유가는 몇 시간 안에 10% 넘게 폭락을 했어요. 유가 웨스텍사스 중진류 같은 경우는 89달러로 내려갔어요. 100달러에서 이제 89달러로 내려갔죠. 그리고 S&P는 2조 달러가 급등했어요. 그 증시가 이제 폭발적으로 이제 늘어난 것이죠. 이거는 뭐 누굴 모양한 거냐? 미국 소비자에 대한 반발을 무마시킨 거예요. 유가가 오면 미국도 타격을 받으니까 미국 소비자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바로 그냥 이란과 생산력 대화를 가겠다라고 얘기한 것이죠. 즉 트럼프는 유럽을 겨냥해서 최후 통첩 공포로 협정을 서두르게 하고 또 국내적으로는 공병유예로 미국 유권자를 달래는 그 중간선거까지도 포석을 지금 집어넣는 거예요. 이런 행위 속에서. 그러니까 사실상 트럼프는 미사일이 아니라 게시글로 36시간 안에 2번의 충격과 완화를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다차원 방정식을 지금 풀고 있는 거예요. 이란 전쟁만 보면 안 되고 에너지 질서, 미국 국내 정치 다 이걸 포괄해서 이란 전쟁으로 지금 이제 약간 저글링하고 있는 모습이다.
것이라고 보이는 게 맞습니다. 야, 그러니까 이번에 전쟁하기 이전에 수개월 전부터 미국은 유럽하고 LNG 가스 가지고 계속 이제 협상을 하고 있었는데 유럽은 뭐 이것저것 핑계대면서 계속 그 비준을 미뤄오다가 이번에 전쟁 터져서 막 카타르 LNG 이 시설 공격당하고 뭐 밖으로 못 나오고 이러니까 우리 미국 거 사라라고 이제 강력하게 압박을 넣느라고 이제 5일 동안 또 유예를 했다 이렇게 그렇죠. 볼 수 있는 거네요. 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통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트럼프만이 갖고 있는 고단수 이 체스 경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지난 3월 20일 날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하고 일본의 그 다케이치 수상하고 정상했는데 이 두 정상이 에너지 협력에 서명을 하면서 일본이 미국에다 36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 원래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하고 한국한테 호르무즈 해협 작전에 같이 동참해라 계속 압력을 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는 상황에서 일본하고 미국하고 정상회담 하니까 이 자리에서 무슨 얘기를 어떻게 하나 이제 그렇게 다 지켜보자 그랬는데 놀랍게도 일본이 미국에다가 경제적으로 돈으로 투자하겠다 이렇게 해서 아마 그 호르무즈 해협 작전 동참하는 거에 대해서 비껴나간 것 같아요. 일본이 미국에다 360억 달러 어느 부분에다 투자하겠다라는 겁니까? 그 대미 투자 360억 달러고 뭐 다케이치 총리 가서 막 저렇게 막 춤추면서 이렇게 알랑방울 꼈다라고 우리 언론에서는 얘기해요. 예. 그런데 그건 이제 표면적인 것만 보는 거고 굉장히 무서운 지금 거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 360억 달러에는 AI 공급망뿐만 아니라 핵심이 딱 눈에 띄는 대목이 텍사스에 있는 심해 원유 수출 터미널에 대한 투자입니다. 이게 건설되면은 일본은 미국으로부터 직접 LNG를 사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 70%, 80%를 지금 소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이. 근데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어디로 오냐면 말라카 해협을 통해서 일본으로 와요. 그게 이제 소위 얘기하는 남중국해, 대만 이쪽을 통해서 경유하는데 호르무즈 해협과 이제 말라카 해협이 위험해지면은 이게 에너지 시장에 불안정하다. 그래서 태평양을 거쳐서 직접 미국한테 뽑아오자 해가지고 요번 딜을 이거 포함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본은 단순히 미국의 그 셰일가스 그 에너지 그거를 사는 게 아니라 미국의 지정학적 안정망을 사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 질서가 바뀌는 겁니다. 과거와 같은 경제 루트 호르무즈로 나와가지고 이제 말라카로 돌아와서 대만 거쳐서 이제 일본으로 가는 그 루트는 이제 끝났다. 그 루트는 끝나고 이제 태평양 직접 받는 지도를 재설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무시무시한 계약을 하고 온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결론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무서운 게 그러니까 미국 아메리카 퍼스트 독트린으로 이제 에너지 질서부터 다 이게 재조정하는 거거든요. 이게 여기서 트럼프 독트린의 핵심이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안보, 에너지 시장이라는 영역을 분리하지 않아요. 이걸 하나의 도구로 운영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전쟁은 이란을 약화시키고 약화는 호르무즈 봉쇄로 이어지고 봉쇄는 에너지를 폭등시키고 폭등은 유럽의 공포를 몰아넣고 공포는 협정을 강제하고 협정은 지금 7,500달러로 지금 프라이싱이 돼 있어요. 이 일련의 과정이다. 유럽도 제압하고 일본도 우리 동맹 체제 내가 만드는 시스템으로 들어와 이걸 시연한 거예요. 이번 5일 안에. 그러니까 그게 참 대단한 것이죠. 그다음에 국내적으로는 일시 공격 이후에는 유가를 폭락시키고 폭락은 증시를 폭등시켰어요. 이건 뭐야? 중간선거를 내가 확실하게 방어하겠다는 또 포석도 까는 거죠. 그 다차원 이게 체스 경기를 이제 벼리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일각에서는 우리나라 언론도 그렇고 뭐 조금 미국의 좌편형 언론들은 트럼프 또 도망간다. 타코. 트럼프 어웨이스 치킨사 뭐 이게 뭐 꽁무니 뺀다 뭐 이런 얘기인가 봐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각 단계는 다음 단계를 위한 자금과 동력을 마련해내는 거고 모든 움직임은 트럼프 대통령의 다음 목표를 향하고 있어요. 이른바 트럼프발 N차원 체스 전략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참 저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계속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이란의 IRGC 이슬람 혁명 수비대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안 그래도 이번 전쟁에 이란이 주변 걸프 국가들에게 그냥 하도 미사일을 쏴대가지고 주변 걸프 국가들한테도 이란이 이번에 많이 인심을 잃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이렇게 막 이렇게 10차원 체스 천재 전략가로 이렇게 모사하면 너 뭐 트럼프 빠냐 뭐 이렇게 욕할 수 있지만 이런 트럼프 10차원 체스 전략이 먹히는 이유가 뭐냐면 상대가 IRGC라서 그래요. 상대가 IRGC가 이제
전략적 똥손이죠. 이제 똥볼만 계속 찬 거예요. 실패 연속인데 앞서 이규진 PD가 얘기한 것처럼 IRGC가 이제 개전 초기에 이제 공격을 당하면 이제 이스라엘 공격까지는 오케이 당사자니까. 근데 주변국한테 원유 시설에다 공격을 했어요. 지금도 그 담수화 시설도 공격한다고 으름장을 놨어요. 이게 이제 중동 주변국들을 이제 반이란 전선으로 이제 결집을 시켰죠. 카타르도 뭐 반이란까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중도로 돌아섰어요. 그러면서 사우디는 이제 이거 방어 자산만 투입할 게 아니라 공격 자산도 우리가 투입해야 되나라는 지금 그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사적으로 사우디 MBS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참에 끝장 내버려라고 막 강압적으로 한다고 그래요. 개전 전에는 좀 하지 마라 이렇게 좀 반대했던데 이제 개전 시작되고 나서 우리한테 공격하니까 트럼프 대통령 보고 계속 압박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번에 진짜 끝장을 내버리라고. 그리고 아랍에미리트도 앞전에서 이유진 PD가 얘기했지만 그 아랍에미리트라는 나라가 그게 어떤 나라냐면 금융 자유 도시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로 동아시아로 치면 이제 홍콩이나 싱가포르 같이 자유금융으로 돌아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불법 테러 자금들이 많이 융통이 돼요. 근데 그거를 제재하기 시작하면 그 경제 자유, 금융 자유의 그 지위가 끝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번에 이스라엘 다음으로 공격을 많이 당한 게 아랍에미리트거든요. 그래서 뿔따구가 나가지고 야 이거 테러 자금 이거 다 제재 걸어버릴까 결정을 지금 내릴까 말까 지금 그 순간에 있어요. 그러면 뭐냐면 우리 국가의 어떤 금융 자유를 포기하냐 있어도 이란 너는 내가 굶겨 죽이겠다 이 얘기거든요. 그런 식으로 독이 좀 바짝 올라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동 국가들이. 그러니까 이게 왜 그래? 반격을 중동 국가에다 하니까 중동 국가가 미국을 압박해서 종전으로 가는 그 전략을 짜는데 그게 완전히 180도 거꾸로 된 거죠. 반이란 전선으로 되는 거고. 또 앞전에서 이제 이유진 PD가 했듯이 예루살렘 성전선을 공격을 했어요. 그러면 이걸 기존에는 그러니까 무슬림들이 제일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 곳인데. 그러니까 그걸 때리면은 이제 글로벌 반 이스라엘 봉기어 일어나라 해가지고 막 뭐 글로벌 안티파다를 이제 부르짖으려고 했는데 오히려 민심이 돌아섰어요. 아랍 민심이 쌩이야 쌩. 반 이란에 대해서는 아주 극혐을 합니다. 그 반 IRGC 정치 심의 차원에서는 더 강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또 한 가지가 이제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이 마지막 카드를 썼어요. IRGC가. 이러면은 이제 국제유가가 출렁거리니까 트럼프가 깨갱할 것이야, 탁구할 것이야라고 했는데 오히려 트럼프 이때 막 원유 세일저 완전 최고조로 때리고 있죠. EU 계약시키고 일본 계약시키고. 그 어떻게 보면 IRGC가 트럼프의 그 업무 추진부장 같아요. 그러니까 그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면서 계속 이 긴장감을 높이면 높일수록 트럼프는 이 미국산 가스를 LNG 가스를 더 세일즈를 많이 할 수 있다. 그렇죠. 도와주는 것이다. 그렇죠. 오히려 영업본부장이에요 거의. 영업본부장. 그래서 사우디도 마찬가지예요. 사우디도 공격을 많이 당했고 원유시 아메코에도 공격을 당했는데 호르무즈 봉쇄에 대한 대체 수송 루트가 이제 홍해가 지금 부각되고 있어요. 그래서 파이프라인을 해가지고 홍해 쪽으로 아덴만으로 이렇게 빠져나가는 이런 노선이 지금 새로운 노선으로 부각되고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 아이맥 등 중동 에너지 물동의 새로운 지평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 사우디도 좋아해요 지금. 어떻게 그 호르무즈에 맨날 그 경쟁 노선으로 조금 밀려 있었는데 그럼 우리 쪽 노선을 한번 개발해 볼까 이런 마인드가 있어요. 그래서 사우디도 요번에 단기적으로 우리가 좀 얻어 터지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이란을 완전 멸절시켜 가지고 새로운 아이맥 지수를 만들겠다라는 그 장기 포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IRGC가 하는 모든 행위는 다 똥볼이 돼버렸다. 아이맥 지수라는 건 IMEC. 그렇죠. 인도에서부터 중동을 거쳐서 유럽으로 가는 그 경제 회랑 이 정책인데 그렇군요. 그런데다가 또 앞서 일부에서 우리 이준 PD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 IRGC가 지금 4,000km 사정거리 4,000km 떨어져 있는 인도양 디에고 가르시아 이 섬에 영국과 미국의 공동 군사기지가 있다 그래요. 물론 이제 거기 공격하는데 요격을 당해서 실패하기는 했지만 이것도 사실은 IRGC한테 자충수 자살골이 되었다 이렇게 또 판단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 4,000km 문제의 그 사정거리 미사일인데 그게 딱 들어가니까 유럽이 깜짝 놀란 거예요. 지난 14일부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나토 동맹국, 우리 아시아 동맹국한테 이제 빨리 이제 좀 배 보내고 참전해라라고 독려했는데 그냥 다들 그냥 남 얘기야. 조속히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남 얘기하듯이 이렇게 논평만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4,000km 미사일이 이제 가시아가 들어가니까 이제 런던 이제 유럽의 주요 국가 그 도시들이 이제 사정권 안에 들어가니까 그때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나토 그 총장이 이제 갑자기 22개 국가를
소집해가지고 호르무즈 항해 자유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있어. 굉장히 빠르게 움직였어요. 이 4,000km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트럼프가 이게 독려해도 말 안 듣는데 IRGC가 대신 해준 거죠. 그리고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또 똥볼 중에 하나고, 또 정말 재밌는 거는 IRGC가 반유대 음모론에 대해서 대신 저격을 해줘요. 그걸 검증을 해주는 그 아주 훌륭한 일을 했죠. 최근에. 그래서 뭔가 했더니 지금 이제 미국의 반유대 마가 진영에서 어떤 음모론이 돌아다니냐면, 과거 이라크 전쟁 당시에 이스라엘 모사드가 이라크 사담 후세인이 WMD 대량 살상 무기가 있다는 정보를 줘서 이 거짓 정보에 미국이 속아가지고 이라크전에 참전해서 20년 동안 테러와의 전쟁을 했다. 아, 그것도 이스라엘 그렇죠. 때문에라고 또 생각하는군요. 만물 모사드 설이 다 모사드 잘못이래요. 그래서 그래서 WMD가 이라크 전쟁의 핵심 명분이었고 그 당시에, 그래서 그걸 모사드가 제공했으므로 이스라엘 때문에 미국이 중동 전쟁에 빨려갔다고 해서 이라크전 항상 이스라엘이랑 엮는 겁니다. 그 로직이. 근데 최근에 현재 그 이란 전쟁의 명분이었던 지하 핵시설과 탄도 미사일도 이것도 WMD 구라 이거 정보 분석이다. 이게 네티냐후의 정보 조작이다라고 하면서 그 지난주에 이제 은퇴한 켄트 그 양반이 떠들고 다녀요. 팟캐스트 나가서. 그 대테러 센터장. 예, 그 국장이 이제 국장. 돌아다니면서 이게 또 다른 시즌2다. 이라크전 시즌2. 네트냐후가 또 정보 조작해서 뭐 지하에 핵시설 있고 탄도미사일 있고 우리한테 위협이 없다라고 하고 다녀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정면으로 받아줬죠. IRGC가 실물로 딱 보여줬죠. 4,000km짜리 인증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면전에서 반박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IRGC가 굉장히 귀염둥이에요. 그러니까 그 PMO 그 총리실에서 홍보수석으로 쓰지 않나 이렇게 지금 생각할 정도로 너무나 지금 발군의 실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트럼프 입장에서도 IRGC의 그런 그 열일 때문에 큰 도움을 받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네요. 자,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한테 5일간 유예를 주겠다, 또 한 달간 앞으로 휴전을 하자 이러면서 대화 모드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지금 막 여러 해병대들, 그다음에 공수부대들 지금 수천 명을 이란 주변으로 계속 지금 불러 모으고 있고, 그것 때문에 시간을 끄는 거다라는 얘기도 있을 정도인데 왜 이러는 겁니까? 이렇게 그 해병대와 이렇게 불러 모으는 것들 지상전 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병력 구성을 보면은 이제 대충 펜타곤이 어떤 전술적 옵션을 군 통수권자인 트럼프 대통령한테 제공하는가를 볼 수 있는데요. 뭐 앞서 얘기한 것처럼 지금 26, 27일이니까 이제 해병 원정대가 거의 도착을 했죠. 30일 해병 원정대 오키나와에서 2,500명이고, 또 샌디에고에서 10일 해병 원정대 2,000명이 또 추가로 증표한되고, 또 파리 공수사단 3,000명 정도가 이거는 이제 비행기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18시간 안에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총 한 8,000명이 들어오는데, 이 자산이 어떤 자산이냐면 이란 전체를 이렇게 광범위한 점령전, 이라크 전쟁처럼 그런 자산들은 아니에요. 병력들이 8,000명이니까. 그러니까 이른바 이걸 뭐라고 하냐면 티어 2, 2티어 부대라고 해요. 2티어 부대의 핵심은 뭐냐? 2티어 부대가 투입됐다는 얘기는 가로 열고 닫고 미국의 특수부대 1티어가 투입됐다는 얘기를 우리는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특수부대가 들어가면은 2티어 부대가 후방 방어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대가 들어갔다는 얘기는 특수부대도 같이 파병됐다라고 보는 게 맞는데, 제일 먼저 이제 파리 공수사단의 용도는 뭐냐? 이게 한 3,000명 되는데 이들의 용도는 카르그 섬 이란 원유 수출 거점을 접수 평정하는 거예요. 사실상 카르그 섬을 점령하겠다는 얘기가 파리 공수사단 3,000명 투입의 어떤 그 명분이고요. 그 다음에 호르무즈 해협에 있는 기뢰 제거, 항로, 물리적 재개방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네이비 실이 필요해요. 우리로 치면 UDT거든요. 지하에 해수 안에 들어가가지고 그 기뢰 다 해체하는 작업.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 후방에서 누가 지키느냐? 해병 원정대가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호르무즈 그 기뢰 제거, 항로, 물리적 재개방을 위해서 네이비실과 해병대 투입하는 거고, 82 공수사단은 카르그 섬 점령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를 호위한 게 해병 원정대고, 재밌는 게 뭐냐면, 근데 이렇게 또 해병 원정대 5,000명, 4,500명 정도를 더 들어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핵심이 이거예요. IRGC의 그 31개 지역사령부 모자이크, 그 바로 핵심 부대가 어디냐면, 지역 사령부가 어디냐면 후제스탄 지역하고 호르무즈간 관할 사령부예요. 이 두 지역을 장악을 해야 돼요. 그래야 원유도 잡고 거기서 봉쇄를 하는 호르무즈간 지역 사령부를 이제 잡을 수가 있거든요. 이거를 잡기 위해서 이번에 지상군이 들어간 게 아닌가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현재까지는 미국 이스라엘의 드론 공수로 다양한 표적 공수부로 이제 IRGC가 최상층부 그 정치 수뇌부를 제공했지만은 이 지역 단위 사령부의 그
사령관들, 장성들 이건 아직 손도 못 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에 대한 참수 작전이 이번에 계속 시작된 게 아닌가라는 거예요. 이들에 대한 참수를 누가 하냐? 육군 그 미국 델타포스 1티어 부대가 들어가서 아마 31개 사령부의 그 상층부, 그 참수작전 사령부를 다 참수할 게 아닌가. 특히 후제스탄 지역과 호르무즈간 지역에서. 요게 어떻게 보면 모자이크 닥터리를 분쇄하겠다는 얘기죠. 여기 호르무즈랑 카르스 선만 장악하면 사실상 이건 전쟁 끝난다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더 이상 IRC가 버틸 수 있는 카드가 없어요. 이걸 견제하면. 근데 끝까지 버티는 그 모자이크 닥터리니 이번 특수부대 투입으로 참수작전을 끝낼 수 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무적인 상황이고 트럼프는 이 카드를 지금 만지작거리고 있고 요걸 놓고서 이제 그 소위 얘기하는 새로운 그 국회의장과 협상을 하겠죠. 너 협상할 거 있나? 라고 하면서 이렇게 강하게 압박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교는 폭력이 동반돼야 외교가 협상이 나온다는 거죠. 외교는 폭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분석 이슈도 알아볼까요? 네, 엔비디아의 CEO 젠슨 왕 가죽 자켓. 젠슨 왕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제2의 고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젠슨 왕이 왜 이런 말을 했고 어디서 이런 말을 한 겁니까? 그러니까 2026년 3월 최근에 있었던 그 GTC 무슨 행사장인가 봐요. 그 AI 관련해서 무대에서 청중한테 이런 팟캐스트 질문을 받았어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여전히 투자를 할 것이냐 AI 거점으로. 그랬더니 내 답은 100%다. 이스라엘 100% 가족들, 그러니까 직원들 가족으로 보는 거예요. 100% 있을 거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게 이제 중동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어떻게 보면 전쟁 당사자죠. 근데 이거에서 조금 거리두기를 할 것 같았는데 아니다. 이스라엘은 같은 지지 성명을 발표한 거예요. 사실상 AI 그 엔비디아 그 CEO가 테크 기업 사장이. 근데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가 이스라엘 핵심 기술 거점으로 삼겠다는 전략적 의지의 표명인데 거기까지 좋아요. 그런데 지금 호르무즈 봉쇄로 사람들이 이제 오일이나 유가나 이런 거에 좀 시선이 좀 분산돼서 그렇지 지금 굉장히 큰 문제가 뭐냐면 헬륨이 지금 동나고 있어요. 헬륨가스가 어디에 들어가냐? 반도체 공정에 들어가고 그 부산물들 잡아주는 역할을 하나 봐요. 이게 뭐 MRI도 들어가고 등등 하는데 이게 지금 공급 물량의 3분의 1이 지금 위기에 처했다는 거예요. 그 카타르가 이제 공급 중단을 했고 봉쇄가 돼가지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이거 엔비디아한테는 치명타거든요. 이거는 자기 그 비즈니스 모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지지했다는 게 굉장히 좀 의아적인 반응이죠. 엔비디아가 예를 들어서 어느 기업이 이스라엘하고 협력해서 뭐 좀 한다 그러고 또 이스라엘을 제2의 고향이라 그러면 당장 보이콧 들어오고 막 그럴 텐데. 자, 근데 원래 엔비디아가 이스라엘하고 이렇게 사업을 같이 하고 있었나 보죠? 그렇죠. 2019년부터 시작을 했고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의 어떤 핵심 기술은 다 이스라엘에서 나왔다고 보여진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어떻게 보면 차세대 AI를 구동하는 뭐 블루필드 4 DPU, 뭐 커넥트 X9, 뭐 여러 가지 이더넷 스위치 이 모든 게 이스라엘에서 개발이 됐어요. 저도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고사양 그거래요. 그리고 엔비디아 글로벌 데이터 센터 네트워킹 아키텍처도 이스라엘 엔지니어링 손에서 만들어졌고 향후 투자 규모도 막대예요. 뭐 키리아트 티본에서 15억 달러 하고 그다음에 베르샤바 캠퍼스는 2020년에 3배로 더 증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황이 이스라엘 100%가 말하는 이유는 단순히 구호가 아니라 이건 구조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없이는 엔비디아의 AI 로드맵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핵심 거점이라는 얘기죠. 그렇구나. 그리고 지난 2023년 인도 뉴델리에서 발표한 IMEC, 아까 말씀하셨던 그 IMEC, 인도, 중동, 유럽으로 연결되는 경제회랑 건설, 이걸 지금 하려고 하는데 이 IMEC 경제회랑에도 역시 반도체 공급망이 같이 이렇게 편입하려는 그런 계획도 있는 것 같아요, 엔비디아가. 그렇죠. 이제 이른바 AI 공급망 버전, 공급망이 이제 여기 다시 정리할게요. IMEC은 어떻게 보면 경제 물동량, 그러니까 경제 회랑이라고 하죠. 유럽, 중동, 인도를 잇는 이제 물류 중심의 어떤 산업과 물류를 연결한 회랑이고 이게 일대도랑 대립하는 구도고 이거는 IMEC은 이제 미국 주도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핵심 거점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IMEC이 약간 유럽, 중동, 인도를 잇는 물류 물동망이라면 팍스 실리카나는 IMEC의 AI 공급망 버전이에요. 그러니까 기술 협력을 여기다 얻는 거예요. 이 공급망에다 IMEC에다가 얻는 게 바로 팍스 실리카나인데, 즉 기술 자본 물류 안보 협력을 결합해 중동, 인도, 태평양과 유럽을 잇는 경제 기술 회랑 이 구상이에요. 그러니까 IMEC과
팍스 실리카나 같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이 구상을 완성시키려면 미국 입장에서는 이란을 정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다른 이번 이란 전쟁의 또 다른 명분이에요. 팍스 실리카나 하고 아이맥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요걸 아이맥은 이제 우리나라 언론에서도 많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팍스 실리카나도 이게 AI 공급망도 같이 편입시키고 요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지금 전쟁을 핵심 명분이고. 그러니까 중국의 1대1로 거점이 이란이라면 미국의 주도의 아이맥 거점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다음에 팍스 실리카나의 거점이 바로 또 이스라엘이에요. 기술 벤처 집적단체니까. 그래서 이번 에픽 프리 작전의 핵심 요건이 요거라는 거죠. 단순히 뭐 핵 미사일 군사적 요건도 있지만 이게 전체 미국 플랜에 관한 전체 국가 전략, 글로벌 전략의 핵심 축으로 지금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발맞춰서 그 제니슨 호황이 투자를 한 것이고 단기적으로 헬륨 가스 때문에 물론 반도체 손해를 보겠지만 장기적으로는 팍스 실리카나를 위해서 나는 버텨낼 수 있어 이 선언을 한 겁니다. 그 IMEC 그 인도에서부터 배로 아랍에미레이트까지 갔다가 아랍에미레이트에서부터 사우디를 거쳐서 요르단과 이스라엘까지는 철도로 연결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에서 유럽으로는 또 배로 가고 어마어마하고 한 12,000km 되는 그런 철길을 지금 만든다는 것인데 그게 철길만 단순히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철길 밑에다가 광케이블도 깔고 그렇죠. 그 철길 양옆에다가 그 이 수소가스 파이프를 이렇게 또 깐다 그러더라고요. 여기에 이제 제니슨 왕이 이렇게 이 실리콘을 갈 수 있는 이런 이 팍스 실리카나까지 연결시키려는 큰 그림들을 다 그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가려면은 그러니까 아랍에미레이트와 사우디를 지나서 이스라엘로 통과되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이 제일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을 통과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유대 사마리아 땅, 서안지구,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여길 지나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정리를 합니까,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게 뭐 앞서 얘기했던 아이맥이든 팍스 실리카나든 이게 단순히 경제 협력 문제가 아니라 안보 지정학 질서가 안정화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 뭐 군사 안보적 측면에서 이란의 공격 당위성은 뭐 다른 매체도 그렇고 지난주에 많이 설명했으니까 그럼 요번에 생략하고 또 다른 측면이 뭐냐면 가자지구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우디 아랍 국가들하고 이스라엘이 협력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물리적인 지리적 공간으로 회량도 있지만 브레인 파워가 이렇게 연결 교류가 되려면은 아랍 정서와 이스라엘이 좀 화해는 해야 돼요. 정서가 간극이 좀 정치 심리적으로 가까워져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뭐 감독님도 좀 공감하셨겠지만 왜 트럼프 대통령이 가자지구를 저걸 이렇게 시간 질질 끄나 빨리 정리 안 하고 그냥 그 터널에다가 그냥 시멘트 부어가지고 그냥 공구리 쳐버리면 끝나는데 저거 좀 뭐 이렇게 무슨 평화위원회 만들고 뭐 카타르 불러들이고 터키 불러들이고 답답해 보였죠. 그가 뭐 옐로우 라인 왜 이렇게 복잡한데 이게 지금 와서 저도 이게 답답했거든요. 왜 그러지?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게 답이 나와요. 왜냐하면 가자지구가 하나의 모형이에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아니라 이제 아랍 국가, 사우디죠. 사실상 사우디, 아랍에미리트와 잘 공존할 수 있는가? 정서적 레벨에서 만약에 여기서 돈만 보고 사우디가 이스라엘이랑 바로 그냥 뭐 이렇게 국교 정상화를 해버리면 아랍권에서 욕을 먹어요. 아우 저 사우디 저거 창녀 저거 이스라엘 돈 때문에 팔아먹어 막 이런 욕설을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우디도 이제 중립화 맹주로서 좀 소위 했으니 가오를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정서적 결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보면은 사우디랑 뭐 이스라엘이랑 가까워지려면 이거 갈라치기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바로 이란이에요. 사실상 10월 7일 학살 사건도 그 직전에 사우디랑 이스라엘이랑 국교 정상 하려고 했는데 이걸 10월 7일로 불을 질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정서적인 측면에서 이란을 정리해야 된다는 거죠. 군사 안보적 말할 필요도 없지만 정서적 차원에서도 이걸 정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그 가자지구가 완성이 돼야 이제 아이맥, 팍 실리카나로 이렇게 확장이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정서적인 요인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고 그 명분이 이번 에픽 프리 작전의 여러 내용 중에 하나다라는 걸 좀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 유대 사마리 땅에 살고 있는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하고 또 이참에 이란하고 또 관계를 끊어버려야 돼요. 그렇죠. 그러려면 이란을 아예 그냥 그 정권 레짐 체인지를 하든지 이슬람 혁명 수비대를 아주 그냥 와해를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타코는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트럼프가 짠 이 구도가 핵심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의 그 보면요, 도대체 그 세계 정세를 제대로 보고 얘기하는 걸까?
너무 한 면만 보는 1차원적인 그런 식견이 아닐까 좀 답답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얘기들이 보통 뭐 레가시 미디어도 그렇고 유튜브도 그렇고 죄다 그렇게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답답해요. 브레드 TV만 제대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브레드 TV에서도 우리 조 기자가 제대로 보는 것 같고. 감독님의 지원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다음 주 또 목요일 날 예. 기대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봅시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죠.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